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그 페이지 374쪽을 한번 펴보세요. 한국기공론 37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영진론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영진이라는 그 희곡 작가는 자, 374쪽의 첫 번째 줄에 나오죠. 1940년대 이때 일제 마렵이죠. 암흑기였고, 1910년부터 1945년까지가 이제 일제하였죠. 36년 동안. 암흑기라는 소리죠. 그래서 일제 군국주의가 극에 달하고 태평양 전쟁을 전개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예술, 그래서 모든 문화예술을 어용화했다. 그러니까 일제를 위한 어떤 문화예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친일문학으로 돌아섰고요. 특히 이제 그 1937년에 부임한 조선 총독 이남이 지로와 그의 뒤를 이어받은 고이소 군익아키의 극렬한 통치가 이 어용 예술을 가속화시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일 문학을 하던가 아니면 저항 문학 이런 것으로 이제 그 대체하는 거, 또 현실에서 벗어난 소재, 상황을 예면하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에 작가들이 이제 현실의 벽에 부딪히니까 민속에서, 이 민속은 어떤, 친일 이런 거와 관련이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검열을 하진 않았죠. 그런 이야기를 써는 거고요. 그다음에 향토성 짙은 작품, 특히 이제, 김동리라는 작가가 이제 향토성 짙은 그런 작품들을 많이 쓴 작가죠. 김동리. 그다음에 또 황순원. 소나기 같은 작품이 이제 황순원의 대표적인 작품 아닙니까? 그런 게 이제 향토성 짙은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 양평에 가면 이 황순원 문학관이 실제로 있죠.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석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제 마렵의 배뱅이 굿이라는 창작 시나리오로 데뷔한 오영진은 그러한 입장을 고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향토성 짙은 작품을 고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영진은 일제가 374쪽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한국을 강점한 후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토지 수탈에 열을 올리던 1916년 평양에서 민족 자분가했던 오윤선 장로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친 오윤선은 기독교 장로로서뿐 아니라 민족 지도자로서 안창호, 조만식 이런 그 민족 운동을 이끌었죠. 또 그의 집은 자연 항일 운동의 본거지가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숙명적으로 민족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나오고요. 민족 지도자들 사이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뛰어난 수재였음에도 경성제대 조선 어문학과를 선택했어요. 원래 공부를 잘하고 뛰어난 수재는 법대를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사, 판사를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그 순서였는데 이 오영진은 그 조선 어문학과라는 게 요즘 말하면 국문학과예요, 국문학과. 조선 어문학과라는 게 국문학과. 이거 요즘 말로 하면 서울대 국문학과를 갔다는 소리죠. 거기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영화 예술 이런 데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자, 375쪽을 보시면 학자가 되려고 조선 문학을 전공한 건 아니었던 것처럼 예술가가 되려고 또 영화를 공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를 선택한 것은 그 375쪽이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예술가가 되는 욕심보다는 그 누구를 위하여 일해보겠다는 정열에서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일제 마렵의 문학 청년들이 그랬듯이 디비비에 감독의 프랑스 영화와 독일, 러시아 문학, 이를테면 도스토옙스키, 하up트만 등에 탐닉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배뱅이 굿을 쓸 무렵부터는 이제 일본 민속학자 아키바 다카시, 무라야마, 지준 등이 쓴 조선 무속의 연구, 조선의 불학제, 조선의 무격 등을 읽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375쪽입니다.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이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이제 세계의 문학들을 많이 읽으면서 이제 또 영화 평론 같은 거, 소설 평론 이런 것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졸업 직후에는 일본에 건너가서 영화 감독 수업도 받았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광복과 함께 그 밑에 있죠. 조만식의 비서역으로 정치 사상에 뛰어들어 곤욕도 당했지만 예술 활동을 하면서도 이제 정치에 대한 미련, 그러니까 상당히 관심 분야가 많죠. 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그건 읽어보시고요. 시나리오도 썼고요. 자, 376쪽을 보세요. 376쪽의 그 두 번째 단락에 첫째 줄, 둘째 줄,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그래서 그는 우리나라 근대사의 격동기를 몸소 겪으면서 민족의 운명과 고뇌를 같이 한 극작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뼈아픈 인생 체험이 충격을 줬다. 감성이 예민한 예술가로서. 그 이제 뼈아픈 인생 체험이 그 위에 있죠. 두 번째 단락 둘째 줄에 일제말 징병 기피로 인한 투옥, 그다음에 광복 직후 고당 직군으로 건준을 통한 반탁 투쟁, 월남 공산 테러리스트에 의한 피격, 4.19 혁명 후 장면 내각의 고문, 5.16 혁명의 자문위원, 조선 민주당 당수 역임, 정계 은퇴로 점철된 인생 역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실의라고 그러죠. 실의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376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역사와 정치와 인간관계를 최대의 드라마로 제재로 삼아서 근대사의 와중에 한국인의 존재 양상을 때로는 허상으로, 때로는 분노로, 또는 고발과 시니시즘. 이 시니시즘이라는 것은 냉소주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니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니시즘. 자, 이렇게 영어로 써보시고요. 시니시즘이라는 건 우리말로 냉소주의라고 쓸 수 있습니다. 냉소라는 것은 차갑게 비웃는다는 거거든요. 냉소라는 게 그걸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7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야기의 현대적 변웅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오영진은 일시적인 시류의 편승이나 권력의 아유, 그다음에 부정과의 타협을 가장 싫어했다는 거죠.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작가라는 이름표를 부여했다고 나옵니다. 민족주의 작가.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377쪽의 두 번째 줄. 민족주의 작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이제 시대를 증언하고 비판한 작품만 쓴 건 아니었다. 춘향전 한 권이라도 똑똑히 읽기 위해서 조선 어문학과에 들어갔다고 고백한 것처럼, 어, 우리의 것의 모색을 통해서 문화적 단절도 극복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음, 일제강점기간인 독립국가의 작가로서 출발했어요. 민속 소재의 작품을 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가 일본에서 영화 수업을 받은 후에 귀국해서 무속관계 서적을 탐독, 현장 조사를 하죠. 이건 이제 현장 조사는 영어로 필드웍이란 말 써요. 필드웍. 필드라는 게 이제 들판이라는 뜻도 있고 현장이라는 뜻도 있고요. 워크라고도 하죠. 필드워크. 그러니까 일종의 필드워크이라는 것은 이제 뭐랄까 답사 정도로 번역이 되겠죠. 현장을 조사하는 거니까 필드워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단락에 이제 보면 이 배뱅이부터 쓰고 나서 이제 조선민족은 이제야 징병 명령을 목전 눈앞에 두고 커다란 전기에 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떤 민속적인 것에 이제 심취하게 되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378쪽 두 번째 줄에 보면 오영진 희곡사의 맨 첫 자리에 놓이는 맹진사태 경사도 실은 배뱅이 굿을 쓰게 된 정신적 바탕에서 쓰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전적인 글에서 밝힌 것처럼 일제말 군국주의 체제 하에서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던 데다가 전통에 대한 반성, 확대의 의미로 쓴 것이다. 그래서 시나리오 배뱅이 굿 한내의 승천과 함께 3부작으로 쓰인 게 이제 맹진사태 경사인데 그 통과 의례, 그러니까 이 통과 의례라는 건 영어로는 라이터 패시지라고 그래요. 라이트라는 게 의식이고요, 어부 쓰고요. 통과라는 게 영어로 패시지라고 합니다. 패시지. 그래서 이제 이걸 통과 의례 영어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통과 의례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쓰게 됐다는 겁니다. 일제 말에서는 이렇게
민속적인 것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배뱅이굿, 한례승천, 맹진사태, 경사 이런 것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배뱅이굿 이런 것을 이제 보면 전례 통과인 관혼상제에서 관례를 뺀 혼례, 상례, 제례가 있다는 거죠. 혼인, 사람 돌아가시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거라는 거죠. 특히 이제 맹진사태 경사는 그 밑에 있죠. 권오만도 일찍이 지적한 바 있듯이 전래 민담인 뱀서방에서 소재를 선택하여 구습 결혼제도의 모순과 양반들의 권력 지향성, 허욕, 우매성 등을 캐리커처, 이건 이제 풍자화라고 번역해요. 우리말로 하면 풍자화. 그러니까 그 특정한 부분을 이제 풍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맹진사태 경사 네모 좀 쳐놓으세요. 378쪽에 세 번째 단락에 이렇게 이제 네모를 쳐놓고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뱀서방과 관련된 작품. 그래서 맹진사태 경사의 구조는 좀 다르다는 거죠. 뱀서방과. 전자가 남성에 대한 여성의 순종과 진심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뱀서방을 이야기하겠죠. 후자는 양반의 횡포와 이선을 묘사했다. 그러나 뱀서방서라도 우리나라 민담의 보편적인 구조, 즉 두 갈래의 인물이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은 정과 사, 진과 위,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죠. 서민과 귀족, 인간과 비인간의 대결로 이루어져요. 이런 걸 이제 그 뭡니까? 이분법적 대립이라고 그래. 이분법. 두 개를 나눈다는 거죠. 이분법적인 대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말에 가서는 선한 주인공이 승리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고대 소설에서 나온 것처럼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거죠.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 권선징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맹진사태 경사가 이제 그런 민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선이 승리한다는 거죠. 자, 오영진은 솔직하고 질박한 전통적 한국인의 건강한 마음씨를 부각시키면서 해악으로 이제 인간에게 내재된 위선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그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이제 미연과 이쁜과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미연은 사람의 마음, 더욱이 여자의 마음, 그 마음의 참된 무게와 깊이가 알고 싶었던 것이요. 당신이야말로 내가 찾던 아내요. 내가 구하던 배필이요. 이제야 참된 사람에게 내 손길이 스쳐 보는 것 같이 그윽한 행복을 느끼는 바요. 이쁜 서방님, 그러나 저는 역시 아니요. 미연의 이야기죠. 그대는 종도 아니요. 아가씨도 아닌 내 아내요. 진실과 순정, 순정의 굳세고 아름다움, 나는 그것을 믿어 한껏 기쁠 따름이요.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미연이가 이제 발을 전다는 말을 듣고 결국은 이제 그 자기 종을 보내잖아요. 시집을 결혼을 이제 결혼식에 보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의사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영진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단순한 전통적 해학 정신만을 계승한 작가로서 끝나지 않는다. 그의 인간관은 영화를 이상적 인간형으로 본 노자의 그것과 상통하고 영화가 이제 부드러운 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노자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말을 하죠. 그러한 문학적 도정을 민담의 세계에서 발견했다는 점에 탁월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현대판 춘향전이라 할 맹진사태 경사가 그런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날카로운 비판 정신과 풍자 희극인데 광복부에 쓴 살아있는 이중생각화, 맹진사태 경사와 달리, 자, 여기 살아있는 이중생각화 네모를 좀 쳐놓으세요. 379쪽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맹진사태 경사와는 달리 현실 비판의 사회극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도 영남 지방 그중에서 영해에 퍼져 있는 인물 전설, 방학중 이야기에서 소재를 가져온 것으로 본다. 특히 방학중과 작품 주인공인 이중생이 가짜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위기를 모면한다. 자, 이렇게 막 밑줄 쳐놓고요. 이게 어떤 작품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물론 현실의 소재의 작품에는 그가 쓴 여러 작품 요소들이 복선으로 이제 깔려 있다고 나왔죠. 그래서 작자는 맹진사의 현대판 같은 주인공 이중생의 행태를 통해서 광복 직후의 격동기를 리얼하게 비판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 기저라는 것을 바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작품의 기저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바탕에
반공 반허욕이 깔려 있다는 거죠. 일제하에서 악질적으로 친일을 하고요. 광복 직후에 혼란기를 틈타 거부, 큰 부자가 된 친일 사업가 이중생은 사기, 배임, 횡령 여러 걸로 입건되죠. 재산 몰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가짜로 죽는 흉대를 꾸미는 거죠. 그러나 사회에게 넘겨놓은 재산이 꼼짝없이 사회 사업에 쓰이게 돼요. 몰수당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건 이제 딜레마라고 하죠. 딜레마. 아, 나는 어떤 일에 있어서 딜레마에 빠졌다. 이 딜레마라는 게 이제 일종의 진퇴양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중생이 결국 자살로 소생을 끝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이중생 각가라는 겁니다. 또 광복 후에도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380쪽 두 번째 단락이에요. 떳떳이 행세하던 반민족적 친일파의 행태를 예리하게 파헤쳤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밑에 내용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인용문 밑에 이처럼 천함과 매부 간의 대화 속에는 한 시대의 종언, 이제 끝나는 거죠. 새 시대의 도래가 암시되어 있다. 민족도 국가도 아랑곳 없이 개인의 영달과 세도욕에 젖어 있는 민족의 치부에 냉엄한 메스를 가한 작품에는 반민족주의자 등 전후처리에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이 작품의 소재 원천을 영남 지방의 인물 전설 방학 중 이야기에 두었다고 보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처럼 이기 모면의 가사 흉계 때문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보겠습니다. 381쪽. 살아있는 이중생각하는 광복 직후의 사회상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라는 거죠. 반공 이념, 효시는 시작이라고 써놓으세요. 시작. 그러니까 이 효시라는 건 원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화살을 말하는 겁니다. 효시. 효시라는 게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화살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작이라는 의미를 많이 쓰게 됩니다. 살아있는 이중생 각가다. 그래서 오영진은 북한의 체험을 바탕으로 코뮤니즘이라는 것은요, 공산주의를 말해요. 공산주의. COMMU 커뮤니즘 NISM 커뮤니즘이거든요. 이게 이제 공산주의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등장을 경고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단막 중에 정직한 사기안도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이중생각가가 무력과 권세욕으로 인해서 조국을 배반한 친일파의 비극적 말로 정직한 사기하는 사기 하나 할 때 이제 하는 사내를 가리켜요. 사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자 할 때 한자 있지 않습니까? 요게 사내라는 데 있어. 사내. 사내. 뭐 우리가 문외한 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글을 잘 모르는 사람을 우리 문외한이라고 하잖아요. 그 한자가 이제 바로 이 사내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패범 가짜 돈이죠. 행태와 이패가 쪽 일당으로 인해 피해받은 정직한 전과자의 몰락을 묘사한 것이다. 나오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 뒤바뀌었다는 거죠. 사회 병리를 비판하고 있다. 자, 넘기세요. 382쪽. 인용문 바로 밑에 보면 이 작품에서 미련한 것도 죄인가라는 한 등장인물의 의문 제기는 곧 작가가 사회에 던지는 함의이다. 악이 선을 짓밟고 비양심이 양심을 구축하며 폭력이 비폭력을 비웃는 조소하는 세상, 아첨과 시류에 편승하는 양식 없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비합리와 비리성의 사회를 통렬하게 고발하는 자연주의풍의 작품 세계가 오영진 문학의 주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작품이 바로 이제 해녀 무태오르다라는 작품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밑에 있죠. 381쪽에 막대한 유산을 사이에 두고 상속자와 후처, 친자 등의 상극 갈등, 그로 인해 빚어지는 파탄,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게 해녀 무태오르다죠. 금욕과 애욕이 인간을 파멸시키는 과정을 아주 잘 그려놨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그 해녀 무태오르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순수한 한 여인이 문명에 의해서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383쪽 인용문 밑에 그래서 이상 변호인의 변론에서 느낄 수 있는 바와 같이 작가는 철두철미하게 한 인간, 해녀를 도마위에 놓고 해부한다. 오영진은 자연주의. 이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특성이 뭐냐면 하나는 과학적이다. 과학적이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운명론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표본실 청개구리가 이제 과학적이라면 김동인의 감자는 운명론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과학적과 운명론은 엔드가 아니고 오어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이거나 운명론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자연주의죠. 그래서 자연주의 작가고요. 이 작품을 통해 현대 문명에 짓밟히고 학대당하는 인간, 해녀를 동정한다. 실제로 그는 시나리오 한리의 승천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우프트만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해녀 박보페는 상황이나 인물의 성격은 달라도 한 순수한 여성의 몰락이라는 점에서 하우프트만작 해뜨기 전 처녀 헬레네를 많이 연상시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960년대 정치와 모럴에 대한 비판. 모럴이라는 건 도덕이죠. 그래서 이 정직한 사기안을 쓰고 해녀 무태 오르다를 발표하기까지는 15년의 세월이 흐른다. 물론 오영진이 그동안 예술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잡지 간행, 시나리오 창작, 영화 평론, 사회 정치 활동 뭐 이런 걸 많이 했죠. 그래서 정신질환과 싸우기도 했고 고독과 가난, 고독 속에서 두 편의 또 정치색 짙은 희곡을 발표했습니다. 아빠빠를 입었어요. 자, 이런 작품이 있는데 제1교포와 일본인 아내 그리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혼혈 2세 간에 벌어지는 이민족 간의 갈등이고요. 다음 작품 모자이크 게임 동천운과 함께 반일 작품이다. 그래서 교포 김상우는 8.15 경축일을 맞아서 귀국하려는데 아내 기요코가 탐탁찮게 생각해요. 아내는 일본인 정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있고 남편을 멸시해요. 한국인의 피를 받고 자란 딸 역시 자신에 대한 깊은 모멸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죠. 아버지를 증오하고 경멸합니다. 자, 아내는 귀국을 고집하는 남편에게 전 재산을 일본에 두고 가도록 강요하고요. 남편이 거절하고 가족을 귀국시키려 하자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다는 상당히 잔인한 내용의 질거리죠. 자, 385쪽 인용문을 읽어보십시오. 자, 이상의 대화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일본인의 멸시와 그로 인해 개인과 민족의 사이에서 범민하는 교포의 모습이다. 자, 밑줄 치세요. 385쪽입니다. 그래서 385쪽의 그 내용을 이제 보면 두 번째 줄, 이 작품에서 주목되는 점은 단순한 이민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려온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멸시와 한국인의 콤플렉스이다. 이게 이제 그 아빠빨 리버스라는 작품이죠. 그리고 한국인의 이제 무주체성, 주체성이 없다는 거죠. 내공성, 아니 텅 비었다. 이것을 통렬하게 비판한 점이다. 자, 인형극 수법으로 쓴 다음 작품 모자이크 게임도 일본의 경제 문화 침투를 풍자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의 정치 세력과 사회 도덕을 비판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배경은 그가 쓴 제3의 수기인 운명과 기회에 나타났는데 잡종으로 채색 도안된 모자이크 같은 거칠애가 현실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86쪽. 거기 이제 인용문을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이 지정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지정학이라는 건 뭐냐면 지리 정치학을 지정학이라고 해요. 지정학. 지리학적이고 정치학적인 입장.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가 이 한국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왜 중요하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뭐다? 교두보다. 한국은 교두보라는 거예요, 교두보. 그러니까 일본 같은 그런 나라는 해양 세력이죠. 섬나라니까 그 위에 이제 여러 대륙 세력이 있겠죠.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이곳에서 만난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지정학적인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또 우방권 문화권에 속해 있는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경쟁 상대였고 날카롭게 대립했죠. 우리가 이제 3.1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임진왜란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의 한국 침략사는 한국사의 얼룩이라는 거죠. 메이지 유신 이후로 우리가 침탈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그래서 전통극의 일종인 꼭두각시 노름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한 모자이크 게임은
희곡적으로 산만한데 사실 그가 만년에 쓴 정치색 짙은 희곡들은 예술적으로 승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밀도가 낮다. 18세기에 크게 이뤘던 신학 사상의 실사구시, 실제에서 어떤 것을 구한다는 거죠. 바탕 위에서 이제 그 무기력한 양반 사회 위약을 비판한 박지원의 단편 허생전, 그다음에 양반전, 또 최만식의 소설 허생전을 이렇게 바탕을 두고 그 창작된 허생전은 맹진 사태 경사와 함께 대표적이라는 거죠. 국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알 수가 있는 거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박지원의 허생전만큼 시대적으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387쪽 오영진은 허생이라는 인물 현대화해서 1960년대 권력 구조를 매판 정치로 몰아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용문을 읽어보시고 여기에 인용한 대화는 허생이 선해청 전수로 있는 박몽인을 만나 수작한다. 이 수작이란 것은 원래 이제 술잔을 주고받는다는 의미로 쓰는 말이었는데 이게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작업을 건다라는 멘트로 이제 많이 쓰죠.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작하는 장면의 일부다. 박몽인과 허생의 이야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오영진은 부패한 권력 구조와 관료주의, 독점 자본, 배금 사상, 배금 사상 물질 만능주의라고 써보세요. 등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정권 자체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허생전에 나타난 또 하나의 사상은 처녀작 배뱅이 곳에서 보이는 것 같은 니힐리즘. 자, 이건 허무주의죠. 이건 영어로는 니힐리즘이라고 쓰는데요. 니힐리즘, SM입니다. 그래서 허무주의라고 이제 우리말 번역할 수 있어요. 허무주의. 자, 이건 영어로 좀 써놓으세요. 허무주의를 니힐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뱅이 굿의 주인공 허풍만이 돈과 그를 따른 여인마저 버리고 사라졌듯이 허생도 이상국을과 그를 연모한 여성을 두고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두 시대, 즉 일제시대와 1960년대 상황에 절망하고 좌절한 오영진은 시대의 아픔을 표출했다는 거죠. 배뱅이 굿을 쓸 때와 허생전을 쓸 때를 동질성으로 본 것 같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그래서 대부분의 작품에서 풍기는 해학성, 이게 허생전에서도 발휘가 되었고 판소리2의 운문체 문장도 보인다는 거죠. 운문은 약간 시적인 표현을 말하는 거죠. 운문의 반대가 산문이죠. 전작 모자이크 게임의 인형극적인 간결하고 함축성 있는 대사와 빠른 속도감에 비해서 허생전에서 보이는 것은 이제 리듬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범시대적 풍자성의 원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388쪽입니다. 거기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래서 그 권오만도 지적한 바 있듯이 거기를 보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밑줄 치세요. 나와 당신은부터 쭉 밑줄 쳐서 불과하다까지 다섯 줄. 이 부분이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당신은 고전소설 온거집전이 소재 원천이다. 물론 오영진이 온거집전의 배경이 되는 장자못 전설, 학습 모티브, 초인 모티브, 진가쟁주 모티브, 부정 모티브 등 네 개의 소라적 모티브의 복합 원천까지를 추적하진 않을 것이다. 실제로 나의 당신을 분석해 보더라도 온거집전의 구조적 프레임을 빌려온 것에 불과하다. 자, 여기서 이제 온고집전은 다시죠. 온고집이 되게 이제 성격이 안 좋으니까 이 스님이 이제 가짜 온고집을 만들죠. 그래서 가짜 온고집이 진짜 온고집을 쫓아내버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온고집이 나중에 이제 후회하면서 다시 자기가 사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가짜 온고집이 없어지는 그런 이야기고요. 장자못 전설은 이제 장자 못에 있는 한 노인이 엄청나게 구두쇠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주를 가면 막 소똥을 집어넣고 거기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한 번 갔는데 며느리가 쌀 씻은 그 쌀을 이제 그 스님에게 주머니에 넣어드리니까 어느 날 이곳이 홍수가 날 거니까 빨리빨리 도망가는데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근데 뒤를 돌아보게 되면서 이제 돌로 변해버리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일종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가쟁주는 진짜와 가짜가 주인을 다툰다.
진가쟁주죠. 그래서 이제 옹고집전 자체가 몇 가지 전래 설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 오영진의 작품 배경이 설화세계의 배경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스트린드베리 이후의 몽환극은 현대극의 양상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표현주의 극이나 드림 플레이라기보다 사이코 드라마적인 성격. 그러니까 사이코 드라마라는 것은 이제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연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극이 그 사이코 드라마의 성격을 띠는 현대극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이야기 나오죠. 이 프로타고니스트의 잠재의식. 그러니까 안타고니스트는 반동인물이고 그 밑에 있죠. 프로타고니스트는 이제 주동인물입니다. 써놓으세요. 반동인물 안타고니스트, 주동인물 프로타고니스트. 그래서 학원에 다니는 아내와 남편 사이 내면 갈등이 남편의 분신 A 프라임에 의해서 첨예하게 노출된다는 이야기다. 자, 이 369, 389쪽이죠. 그래서 이상과 같은 첨예한 대립은 아내가 꿈에서 깨어남과 동시에 끝나요. 왜냐하면 삭막하고 복잡 미묘한 도시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젊은 부부가 열심히 사랑하고 있다. 작가가 이 작품에서 온고집전의 구조를 원용한 것은 부부의 잠재의식을 드러내는 데는 온고집전의 진가딩주 모티브를 적합했기 때문이다. 가져왔다는 거죠. 온고집전이 지니고 있는 교훈적인 내용이 소재로서 적합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 보세요. 이 작품을 발표하고 나서 오영진은 시대 비판적인 이데올로기를 쓰게 되는데 그게 동천혼과 부유예요. 현대사를 이야기했죠. 갑신정변, 삼일천하죠. 이 김옥균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벌인 그것이 갑신정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극화한 동천홍은 일본의 대한 침략 과정의 서곡이다. 그래서 주인공 김옥균 서강범을 내세우지 않고 갑신정변을 조종한 일본 공사 다케조의 신이치로를 등장시켜요. 그래서 김옥균 서강범은 꼭두각시 희화화. 희화화라는 것은요, 웃기게 표현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걸 이제 희화화라고 씁니다.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희화화. 웃기게 표현함이라고 썼어요. 그렇게 이제 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무대도 자연 일본 공사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넘기세요. 390쪽. 그래서 이제 개화파는 그들대로 이제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일본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나오고 있죠. 일본에 대한 증오감을 동천홍으로 표시했다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달라 글쎄 인용문 그 밑에 그는 만년에 접어들어 이제 일본에 대한 증오심에 불탔다. 그래서 60년대 정권의 대일 정책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오영진의 병적일 정도의 대일 감정은 증오로 이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니까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391쪽입니다. 거기 이제 인용문 밑에 이상의 끝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에 대한 오영진의 혐오는 만년에 가서 공포로 변했고 강박관념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동천홍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작품이란 작자의 창조물이지만 이와 동시에 시대의 산물이다. 시대가 작가로 하여금 그렇게 쓰게 하는 것이다. 문학은 현실을 반영한다는 반영론적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후기 작품에서 탄력성과 예술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지독한 베일 사상, 일본을 배척하는 거죠. 동천호 작품 마지막 작품 무의도 그렇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권력 투쟁과 비인간적 피해 숙청의 틈바구니에서 파멸해가는 무용가의 비극적 운명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무희는 무희라는 건 일종의 댄서죠, 댄서. 영어로 말하면 댄서를 이제 무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반공 드라마고 근대무용가 최승희를 모델로 했죠. 평양의 국립무용연구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 소장인 최승희 모녀와 소장 문화생 간의 세력 다툼이 당의 신임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상보다는 예술을 추구하는 천재적 무용가인 문화생이 최승희 딸의 음모에 걸려 처참한 숙청으로 파멸당한다. 자, 넘겨보세요. 391쪽 인용문 바로 밑에. 그래서 이상은 최승희의 딸 오기가 권력을 얻고 라이벌인 천지적 무용수를 파멸시킨 뒤에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걸 부정하는 비인간적인 북한 사회가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오영재는 시대가 그에게 준 충격으로 상처를 입고 앓는 시대를 작품을 통해 증언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마지막, 그래서 그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신화 문학계의 계안. 계안은 눈을 뜨는 거예요. 계안. 그쪽으로 눈을 뜬다는 거죠. 그걸 이제 계안이라고 하는 거죠. 탁월한 것이고 현대극이 리얼리즘의 고르성, 아주 지루함이죠. 이걸 탈피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도록 하는 계기도 마련해 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는 정말 이 조선 어문학을 전공하면서 다양한 분야, 정치, 뭐 그다음에 문학, 또 영화 평론 이런 걸 다양한 것을 많이 쓰게 됐죠. 자, 393쪽에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영재는 전래 민담인 뱀서방에서 소재를 선택해서 구습, 결혼제도의 모순과 양반들의 권력지향성, 허욕, 우매성 등을 그린 맹진사태 경사를 발표함으로써 전통적 한국인의 심상을 부각시키고 희학의 세계를 구현했다. 광복 후에 발표한 살아있는 이중생각가는 광복 직후 혼란기를 틈타서 거부가 된 친일 사학가 이중생이 사기 배명령 공문서 위조 및 탈세범으로 입건되어 이 위기를 가사 연극으로 모면하려다가 진퇴양난에 빠져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이야기다. 광복 후에도 떳떳이 행세하던 반민족적 친일파의 행태를 예리하게 파헤친 작품으로 사회 고발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작품 허생전은 판소리투의 우문체 문장과 특유의 해학성이 두드러진 작품이다. 자, 문제를 볼까? 1번 문제입니다. 영남 지방의 인물 전설인 방학중 이야기와 유사한 희곡으로 강복 직후의 사회상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한 오영진의 1949년 작품이 뭐냐. 이거 아까 수업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로는 381쪽에 4번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 바로 밑에 있죠. 살아있는 이중생각과. 자, 그 다음에 393쪽 2번 오영진의 맹진사태 경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예요. 일제말 군국주의 체제에서 아무것도 쓸 수 없게 되었던 데다가 전통에 대한 반성과 확대 의미 맞죠? 뱀서방 소재 선택했다 맞죠? 구속 결혼제도의 모순과 양반들의 권력지향성, 허욕, 우매성을 캐리커처했다는 것도 맞죠? 처척 간의 갈등 이게 틀렸네요. 자, 처척 간의 갈등은 우리가 가정 소설에서 쟁총형 이제 가정 소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애를 다툰다는 거죠. 쟁총형 가정 소설. 우리가 이제 계모형이 있고 이 가정소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모형 가정소설이 있죠. 홍지팥쥐, 장화홍련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이제 계모형이 있고요. 총애를 다투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쟁총형 가정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시남정기 같은 거죠. 사시남정기. 이 대표적인 쟁총형 가정소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영진론을 끝냈고요. 더불어 한국희곡론까지 전부 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들어주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